대출로 억제를 한다라는 건 목표가 금융기관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지 주택시장을 과열을 막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. 지금 분위기는 숨고르기 또는 정책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혼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걸 소화하고 나면 또 계단식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장세라고 저는 보는 거죠.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대출 부분인 것 같아요. 이 금융권 시중은행에서 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부터 해가지고 이 시중은행에서 이제 대출 쪼이기 결국에 수요를 좀 누르는 이런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금융 정책들이 좀 이게 시장에 과연 좀 어떤 영향을 줄지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해요. 이런 종합적인 대출 억제는 정책이 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? 예,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. 왜요? 이유는요?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유명한 2018년 9.13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재밌는 연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9.13 나올 때부터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있었던 시기죠.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 대상 지역들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딱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투기과열지구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LTV, DTI 규제가 확 세게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대출을 못 받잖아요. 그죠? 이게 가장 강력한 대출 중단이잖아요. 지금 우리는 아직 그냥 조정 지역만 안 풀었을 뿐이지 투기과열지구까지는 아직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 3구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면서 거기는 사실상 대출을 막았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또 그 뒤에 12억 이상, 15억 예, 이상 그렇죠. 그런 것도 대출 막고 막 이런 식으로 막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보는데 값이 폭등합니다.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도 일단 폭등하고요. 그 주변 지역에 풍산 효과가 발생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대출로 억제를 한다라는 건 목표가 금융기관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지 주택시장을 과열을 막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. 왜 그러냐 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DTI 규제는 없었고 DSR 규제는 없었고 우리가 뭐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일부 특례 자금들 제외하고는 금리도 되게 높았는데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건 결국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확신 기대 이런 것들이 부각된 데다가 올해 하반기 연말로 가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인하할 거다. 뭐 이런 기대들 여기다가 반도체, 조선,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그 되게 고용이 많은 주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들이 다들 엄청 경기가 좋고 또 은행들도 사상 최대 실적 내면서 거기도 실적 좋아서 배당 많이 주겠다 그러고 한마디로 말해서 좀 대기업 직장인들은 올해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난 해인 거죠. 그게 다 삼박자가 맞아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. 여기에 뭐 이제 불을 부었다랄까 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같은 것들이지 이게 과연 직접적 요인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1, 2월 집값은 안 올랐잖아요. 그러다가 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.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리 정책의 시차 때문이다라고 억지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때부터 금리나 기대랑 수출 좋아진 게 컸지 이게 굳이 그런 대출 정책만으로 정부의 지금 집값의 상승을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래서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 당연히 효과는 있어요. 있는데 다만 그 뒤에 이 눌렀던 풍선이 탁 튀거든요. 그렇죠. 그 효과가 더 크더라. 지나고 생각하면.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고민하는 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국채연구소의 좋은 보고서들을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규제 대책을 발표해본들 이게 위에 분들이 뭐 안 하냐 이래서 하는 거지 정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이거 해봐야 큰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나는 거 아니냐. 그 안에서 야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데 이 일만 만들지 이건 뒤에 왜곡만 시키지 이거 좋은 거 없어 라는 반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하면 될 걸 되게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. 그렇게 보는 거죠. 근데 이게 대출 규제 이게 나온 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추석 전에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은 오를 곳은 많이 올랐고 뭐 아까 말씀드린 전고점 돌파했고 근데 뭐 지방이나 뭐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아직도 뭐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미분양도 산적하고 이런 상황인데 경기도 외곽도 그렇잖아요. 그러면 이번에 대출 규제가 결국에 그런 쪽에는 오히려 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 최고로 중요한 정책은 결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지역 대출은 못하니까. 근데 그 대출조차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대출 그 규제조차 주변 지역 튀는 걸 못 막고 시장의 확산을 못 막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주택 가격을 누르려면 셋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.
첫 번째는 절대 가격. 이 절대 가격이 저는 주택 시장의 탄력을 이제 둔화시킬 거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역사상 최고치인데 무섭거든요. 지금 집을 살려면 무섭단 말이에요. 다들 특히 이제 고민을 한 번씩은 다 하죠. 그렇죠. 예. 특히 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저걸 사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불과 올해 6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올해 3월 호가를 알고 있는데 짜증나거든요.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렇죠. 너무 많이 올랐죠. 그래서 거래도 또 수반된 가격 상승이라 무서워요. 그래서 이건 절대 가격이 오르거나 시장이라는 게. 두 번째가 경기가 엄청 나빠지거나. 세 번째 입주장이 오거나. 이거 아닙니까? 근데 입주장이 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고. 그렇죠, 그렇죠. 특히 뭐 개퍼화가 입주했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잖아요. 예. 이번에 둔촌이 둔촌도 11월에 그렇고 있잖아요. 뭐 그러는데 개퍼화가 저는 영향력은 사실 더 컸어야 된다고. 강남구니까. 예, 6,700 6,700 정도 되는. 근데 그게 강남구 집값하고 지금 관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런 그 정도 물량은 별로 또 워낙 딜레이 된 것도 있었고 그 대기 수요가 많았던 것도 있고 그러겠죠. 그래서 이거 개파도 그랬고 이번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그렇고 저 입주 물량 뒤에 이제 0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몇 년간은 거의 뭐 그냥 제로 입주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고 결국 경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전망해봐야 뭐 맨날 틀리니까 중립이라고 놓고 판단하면 결국 우리나라 지금 주택시장은 어떻게 보면 차별화 장세 속에서 튀어나가고 있는 선도 지역의 주택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 또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줄어들 때 그때쯤 조정인 거지.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좀 조정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. 왜냐하면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. 특히 7월이 너무 급등해가지고요. 7월은 거래량을 수반한 급등이어서 이게 좀 무서웠고요. 그래서 뭐 지금 분위기는 숨고르기 또는 정책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혼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걸 소화하고 나면 또 계단식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장세라고 저는 보는 거죠. 앞으로 추석 후나 뭐 내년도까지 봤을 때 좀 이 시장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지는 게 좋을까요? 일단 마지막 남아있는 청약 기회들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입주는 한참 남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에 가점 되시는 분들은 뭐 청약이 살 길인 거고요. 근데 그것만 또 기다리기엔 너무 또 가능성이 예, 그래서 가점이 이번에 최저가 방배가 69점. 69점. 예. 원펜타스가 한 74점. 예. 그건 너무 심하게 높고 또 무주택 기간들도 길어야 되고 부양가족도 그렇게 많아야 되는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사실 놀라웠고요. 네, 그 맞아요. 점수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놀라웠어요. 4인 가족 만점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. 예, 안 되더라고요. 제 주변에 이번에 방배가 한 분 돼가지고 네. 거기도 무주택자 저희랑 같은 때 결혼했으니까 지금 제가 올해 25년 50주년이거든요. 네. 25년 동안 무주택자로 산 거예요. 애기도 둘이고 네. 예, 거기다가 저기 어르신 한 분 또 해서 너무- 노부모 봉양까지 하는데 이번에 간신히 된 거 보고서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길이다. 그래서 일단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이 살 길인 거고요. 그게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좀 두 가지를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집을 찾으면 솔직히 살 수가 없다 처음에. 너무 비싸죠 일단 가격이. 예 그리고 뭐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.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. 그래서 신축만 찾고 들어가면 도저히 답이 없는 시장이 온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신축이 너무 귀하니까.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신축이 앞으로 더 귀해질 거니까.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신축이 최고인데 신축 안 되면 고를 때 팁을 드리자면 2004년 이후에 지은 집들이 그래도 준신축으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. 20년 이내네요. 그러면. 예, 그 왜 그러냐면 그때가 서울시에서 그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고요. 그래서 지금처럼 300% 이제 그 기부 체납했을 때 299%까지 규제들이 그때 도입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부동산 규제와의 역사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거든요. 그때 왜냐하면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막 살아나던 시기니까. 그러면서 나왔던 그때 이제 단지의 특성들이 바로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그리고 초품화 이야기도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대단지들이 꽤 많은 대단지들이 그때 이후 지어졌죠. 이제 그런 대단지들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신축까지는 아니어도 상품적 측면에서 예, 상품적 측면에서 상당히 주거적인 가치를 오래 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한번 대신 좀 살펴봐라.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제한돼 있고 그 제한된 땅들을 개발하려면 건축비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되든 하다못해 제초한이라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앞으로 어디서 집을 지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결국 남아있는 건 서울시 외곽 수도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
그 지역에 있는 집들의 가치를 밸류업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광역교통망이다. 그렇게 우리가 수삼 년 안에 해소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지역들을 가격에 프라이싱하는 건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라고 봤을 때 아까 신안산선 정도가 그나마 유일하게 의미 있는 중전철, 그러니까 이제 급행전철들이 있는 그런 전철들의 개통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지역들 한번 볼만하지 않냐.